하늘과 땅의 전기를 머금고 있다는 동양의 보석 옥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마치 지방이 응결된 것 같다 하여 양지옥이라 불리는 백옥. 백옥에 푸른색이 은은하게 떠있는 청옥. 그 외에도 붉은 빛을 띠고 있는 황옥, 녹색의 벽옥, 흑회색의 무곡 등 그 광택과 색조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뉜다. 여기에서는 군자의 덕을 옥에 비유하고 있으니 부드럽고 따사롭고 광채가 나는 것은 인이요, 짜임새가 고르면서 굳은 것은 지요, 깨끗하면서 깎이지 않음은 의요, 몸에 들이워 떨어질 듯함은 예요, 두들기면 그 소리가 맑고 은은하게 뻗어 꼬리를 슬쩍 감추는 것은 락이라 했다. 그렇게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옆에 두고 아꼈던 옥도 오랜 세월을 두고 갈고 닦아야만 비로소 은은한 제빛을 낸다. 동양문화권에서 옥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이를 즐겨 쓰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옥을 품에 지니고 장식하면 잡귀를 물리치는 주술적 효과 외에도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약효까지 있다 하여 주로 장신구로 많이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옥 공예물들을 보면 선사시대의 고고 귀걸이에서부터 목걸이, 팔찌, 비녀, 노르개 등의 장신구, 그리고 왕족의 금관 장식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민족과 친밀한 보석이었다. 그 느낌이 화려하고 귀족적이기보다는 은은하고 순박한 것이어서 귀족 평민할 것 없이 우리 민족은 누구나 옥을 좋아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 했다. 다른 보석이 주지 못하는 내면적이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이 옥에는 있었기 때문이다. 색의 순수함이 있고 형태의 단아함, 그리고 돌에서는 묵직함, 이런 것이 세 개가 합쳐서 이 옥공예의 아주 한국적인 옥공예의 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도의 예향이자 아름다운 항구 도시 목포. 노령산맥과 오백리 영산강이 황해의 파도 속에 잠기는 곳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100호로 인정되어 있는 옥장 장주원이 살고 있다. 그의 부친 장중현은 목포와 일본을 넘나들며 금은 세공 기술을 배워 광복 후 목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다. 부친의 옆에서 자연스럽게 금속 세공 기술을 익혔던 그는 27 되던 해에 옥공예 기술을 익히게 된다. 옥공예품의 은은한 색채와 오묘한 조각 기술에 매료된 그는 65년에 고향 목포에 옥공예 공방을 열고 끊어진 한국 옥공예의 맥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30년 세월, 이제 장주원은 독자적인 기법을 선보이며 전통 옥공예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양의 보석은 동적이면서 화려하고, 동양의 보석은 정적이면서 순박하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보석이죠. 그래서 천지여정이라는 그 글귀가 오늘날까지 적혀 써왔고, 또 극찬 중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옥은 인과 지와 레와 덕과 용을 겸비한 품격이 있는 보석이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영원히 끝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늘 아래서 제일 가는 지상의 보석이지 않겠나. 또 그러한 매력이 또 충분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옥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궁중유물전시관 수장고에 보존돼 있는 유물 중에서 옥으로 만든 향로를 재현해 봄으로써 전통 옥공예 제작 과정을 기록하기로 했다. 조선 후기의 것으로 짐작되는 이 옥향로는 둥근 몸체에 양귀로 균형을 맞추어 소박하고 단아한 멋을 지니고 있다. 옥향로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 옥향로는 몸통에 연꽃과 창살무늬, 양귀에는 당초무늬, 뚜껑에는 항문양이 새겨져 있다. 공예품의 미는 디자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문양의 스케치를 하는 작업에서부터 장인의 예술적인 감각이 요구된다. 옥향로의 재료로 쓸 원석을 구하기 위해서 전남 해남에 있는 옥광산을 찾았다. 채석을 할 때는 우선 돌 틈에 구멍을 뚫어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틈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소나무와 같이 수축과 팽창이 심한 목재를 박아 넣는다. 이 옥만큼은 불규칙한 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솜을 엉켜놓은 것 같더니 그런 결이기 때문에 만약에 끓이나 정을 썼을 적에 그러니까 지각 변동에 의해서 기존적으로 생겼던 결을 따라서 거기에 이제 흠집만 내서 쐐기를 박아서 팽창 개수를 이용해서 금을 이제 더 벌어지게 시간은 가지만 아주 그 완벽한 방법이다. 흙에 묻힌 옥이 빛을 보기 위해선 때를 기다려야 하고 사람을 만나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긴 세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영원히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 인고의 진리는 장인에게도 적용된다. 힘들게 얻어진 옥원석인 만큼 질감이나 색상이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이 장인의 마음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옥원석을 바깥 세상으로 가져나가기 위해서 열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채석된 원석에 황토를 골고루 발라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태양을 빛을 받는다든지 공기에 이제 그 흐름을 받는다든지 했을 적에 균열이 가거나 색상의 탈색을 가져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것을 현대사에서 열처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고대 선인들도 상당히 그 지략이 있었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황토흙으로 그걸 이제 자외선을 차단시키고 외부의 공기를 차단시키고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거죠. 향로의 크기를 염두에 두고 작업에 용이하도록 옥원석을 재단하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옥향로 공예가 시작된다. 큰 내릴 톱으로 원석을 자를 때 자르는 부위에 끊임없이 연마제를 물에 섞어서 집어넣어야 한다. 일종의 물모래라고 할 수 있는 수용성 연마제는 옥보다 강한 금강사나 탄화규소 등을 사용한다. 톱자국이 난 틈에 이 연마제가 들어가서 철사와 원석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켜 원석을 절단하게 되는 것이다.
균열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났는지 또는 색상이 어떻게 배열이 됐는지 그거를 아주 예리한 이 선별력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절단을 시작을 하는으로 인해서 그 작품이 어떻게 좋게 되느냐 또는 실패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입니다. 옥장의 요소 중에는 그러한 옥돌 속에 숨어있는 균열과 색상의 배치까지 읽을 수 있는 선별력과 투시력이 있어야 한다. 좋은 옥을 선별할 수 있는 이러한 투시력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것이다. 주전자 하나를 우리가 이게 선별하기 위해서 8톤료의 돌을 절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이 옥의 절단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옥향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간다. 한치의 오차라도 있어서는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 아래, 앞, 뒤, 옆면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디자인해야 한다. 숙련된 경험만이 이러한 치밀함을 바탕으로 돌 속에 숨겨진 최상의 디자인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옥은 응치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이 도전을 해도 그 수용태세가 되어 있는 성품의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옅게, 깊게, 아주 가늘게 연마를 해도 닭을 받아주거든요. 정말 좀 색채, 입체, 또 선, 그리고 이제 동적이고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야에서는 그런 걸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무궁무진하고 무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옥 공예품은 한 덩어리의 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덩어리의 옥으로 끝맺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6면의 디자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옮겨 그려야 한다. 다음으로 연필로 그린 거친 그림의 윤곽을 따라서 송곳을 사용하여 옥 위에 깊이 홈을 파낸다. 옥 공예품을 연마하는 과정에서는 물이 많이 사용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연필로 그린 밑그림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먹상감하는 과정을 거친다. 붓에 먹물을 묻혀 송곳으로 깊이 파는 호음을 따라 칠한다. 먹물이 홈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 흰 옥 위에 검은색의 밑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제작할 옥향로의 외형 디자인을 원석 위에 먹상감하고 나면 앞과 뒤, 위와 아래, 옆면의 6면이 비로소 다듬어져야 할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먹상감이 끝난 원석 위에 물을 붓고 깨끗이 닦아내어 디자인한 선만 남도록 한 후 숫돌로 부드럽게 문지른다.
외형 잡기 과정은 계획된 모형을 찾아가면서 한 단계씩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다.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옥향로에선 먼저 향로 윗부분의 외형을 잡기 위해 향로의 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큰 내릴톱으로 잘라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향로 윗부분의 귀를 중심으로 하여 옥향로의 외형 잡기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옥원석을 절단하는 작업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요한다. 주기적으로 물과 연마제를 뿌려가면서 끊임없이 톱날을 움직여야 하는 반복과 인내의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옥공예는 옥도를 자르고 다듬는 그 긴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옥과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장인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이기도 하다. 옥을 절단하는 이 일은 이렇게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는 지루한 작업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옥원석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옥은 조금씩 그 정성에 답한다. 이제 향로의 귀 부분이 거친 대로 제 모습을 드러낸다. 절단이 끝나면 이제 향로 몸체의 외형을 다듬기 위한 연마 작업에 들어간다. 옥공예는 다른 석조물 조각과 같이 정과 망치로 쪼아 제작하지 않는다.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갈아내는 이른바 마의 과정이 옥공예의 주된 방법이다. 그래서 옥공예의 연마에는 다른 공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연마 시설들이 발전돼 왔다. 이러한 옥공예 연마 기구들은 오래도록 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씨름해온 장인들의 지혜와 경험의 산물이다. 연마 시설로 주로 쓰이는 것이 가리틀이다. 양쪽 발판을 양발로 번갈아 밟아주면 두 발판에 연결된 세로축이 회전축을 돌린다. 이 회전축 앞에 연마 공구를 연결시켜 옥을 연마하고 조각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옥을 갈고 연마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고의 각고의 투쟁이다. 자기와의 투쟁이다. 사실은 이것은 각고의 결실이고 인고의 결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은 조직이 불규칙하고 강도가 강하고 인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찰 하는데도 상당히 지릿지릿해가지고 잘 진도감이 없습니다. 속도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하나 이러한 작업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 작품 하나가 10년, 20년 또는 30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마 끝에 물방울이 주춧돌을 구멍을 내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의 말대로 연마 작업은 처마 끝에 물방울이 주춧돌에 구멍을 내는 것과도 같이 지루하고 긴 작업이다. 이제 향로의 소옥을 파낼 차례다. 향로의 둥근 소옥을 파내기 위해서 먼저 연마제를 뿌리고 활비비라는 공구를 이용하여 뚫는 작업을 한다.
구멍을 뚫거나 속을 파내는 데 쓰이는 공구인 활비비에 금강 관상형 공구를 연결시켜 활을 앞뒤로 밀고 당기면 회전하면서 속을 조금씩 뚫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향로나 밥그릇이나 주전자를 작업을 할 적에 이 내혈을 후려내는데 연마해서 갈아서 내는 방법이 있고, 이런 활을 이용을 해가지고 활로 이 구멍을 내면서 또 구멍을 내릴 때 이 기둥이 생깁니다. 그 기둥을 이제 쳐가면서 이제 안을 후려냈죠. 활비비에 연결하는 금강 관상은 지름이 5mm에서 20mm 정도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 골라서 사용한다. 약 15mm 정도의 깊이로 구멍들을 겹쳐서 뚫고 난 후 그것들을 쳐서 떼어내면 중심 부위가 부러지면서 공동이 형성된다. 활비비는 금강 관상이나 송곳 등의 뚫는 공구 외에도 추지석 연마공이를 연결하여 쓰기도 한다. 다 파낸 향로 속에 내부 원형을 다듬기 위해서 활비비에 추지석 연마공이를 연결하여 속 내부의 거친 부분을 곱게 연마하고 있다. 연마 공구로는 가리틀 외에 손으로 회전시키는 손가리틀이 있는데 거친 부분의 연마가 끝나면 회전축의 끝에 추지석 연마공이를 연결하여 둥근 향로 내부를 좀 더 곱게 다듬기도 한다. 옥의 기법상의 그 기본 골간이 그 주탕마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쫓고 갈고 연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향로의 내혈을 이제 이렇게 갈아서 이제 그 청을 잡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옥 기법상의 기본적인 3요소의 한 부분입니다. 절단이 끝나면 활비비에 금강 관상형 공구를 연결하여 뚫는 작업에 들어간다. 구멍들을 겹쳐서 15mm씩 파들어가기를 반복한 후 다리 깊이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한다. 구멍이 송송 뚫린 바닥 미연을 향로의 네 다리 부분을 피해가며 못이나 나무 망치로 두들겨서 떼어낸다. 활비비와 금강 관상형 공구를 이용해 뚫는 기법은 연마 작업을 통해서 계속 갈아내는 것보다 빨리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몸체 아랫부분의 모형이 잡히면 다시 긴 연마 작업에 들어간다. 이것이 가장 옥에서 1차 마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잡기 위해서 이제 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고 하면은 이 결국은 광이 난다. 향로 바닥의 각진 곳을 갈틀을 이용해서 갈아내고 외형을 둥글게 다듬는다. 옥공예에서 연마 작업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다. 무거운 향로 원석을 손에 들고 돌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은 채로 갈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옥향로의 연마는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옥공예에서 연마는 외형을 잡는 거친 연마에서부터 마에 마를 거듭하여 옥돌 표면에 광을 내기에 이르기까지 작업 전체가 거의 연마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로의 뚜껑을 만드는 과정도 몸체를 만드는 것과 같은 순서를 거친다. 큰 내릴 톱으로 절단한 뚜껑 부분의 원석을 가리틀을 이용하여 원통형으로 다듬는다. 향로의 몸체에 뚜껑을 얹어 놓을 수 있게 턱을 만들고 뚜껑의 굽이 그 턱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번 몸체대고 돌려주면서 연마를 반복해야 한다. 뚜껑의 속도 몸체의 속과 마찬가지로 활비비와 금강관상형 공구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서 파낸 후에 손가리틀을 이용해 다듬는다. 뚜껑의 둥근 내부를 연마할 때는 추지석 연마 공예와 같은 연마 공구를 이용하여 거친 속을 부드럽게 갈아낸다. 뚜껑의 외형이 잡히면 숫돌을 이용하여 표면을 깨끗이 문질러 다듬는다. 이는 뚜껑 위에 투각할 세부적인 문양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형 잡기가 끝난 몸체도 숫돌로 문질러 다듬는다. 먼저 굵은 숫돌을 이용하여 거친 표면을 갈아내고 점차 가는 숫돌로 바꿔가며 매끄럽게 다듬는다. 이렇게 하면 향로의 모형 잡기는 끝난 셈이다. 이제 향로의 몸체에 들어갈 문양을 조각하기 위해 세부적인 디자인을 한다. 조선 후기의 옥향로를 재현해서 종이에 디자인한 밑그림을 옥돌 위에 연필로 옮겨 그린다. 섬세한 그림 작업은 향로의 예술적인 미를 가미하는 것이므로 뛰어난 미적 감각을 필요로 한다. 유물로 남아있는 옥향로나 옥장신구에는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고 늘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전통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옥향로의 몸체에 조각할 문양은 창살무늬를 비롯해 연꽃, 모란꽃, 불로초 등의 꽃무늬가 줄을 이루고 있다. 뚜껑의 옆면에 들어갈 문양을 투각하기 위해서 활비비 송곳을 이용하여 연마제를 넣어가며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뚫기를 양옆으로 반복하여 원하는 문양을 투각한다. 구멍을 투각한 후 원하는 문양으로 깨끗하게 다듬기 위해 연마 작업에 들어가는데 물레틀의 회전축 끝에 금강 송곳과 같은 연마 공구를 부착해 미세한 부분을 다듬는다. 다음은 뚜껑 옆면의 항문양을 본격적으로 조각할 차례다. 표면 위에 그려진 문양의 선에 따라 물레틀에 부착된 조각 공구로 새겨낸다. 조각할 때 쓰이는 공구로는 탄화규소 엽전형의 날을 주로 사용한다.
엽전형의 날은 문양을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하는데, 그리고 문양의 각진 부분을 둥글게 갈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크기와 굵기가 다양한 엽전형의 날을 과정에 따라서 점차 바꿔가면서 물레틀을 돌리면 엽전형의 날이 회전하면서 문양의 가느다란 선을 따라 옥돌 위에 호음을 내게 된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랑치 아니하고 풍부하면서도 겸손한 미덕을 가진 옥의 아름다움. 은은한 백옥에 새겨진 소박한 문양이 우리 전통적인 옥공예품의 단아한 멋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문양이 거친 대로 제 모양을 갖추면 보다 작은 엽전형의 날을 이용해 섬세하게 조각해 들어간다. 새나 동물의 머리, 연꽃에 겹친 꽃잎 등을 조각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의 조각 기법을 연구하는 것은 옥공예의 전통을 지켜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뚜껑과 몸체의 조각 작업이 대체로 끝나면 이제 남겨놓은 향로의 귀 부분을 연마할 차례다. 손가리 틀에 연마 공이를 연결하여 귀 부분의 외형을 잡는다. 양 귀를 다듬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돌리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 제작하고 있는 옥향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보유자의 판단 때문이다. 이 모신부를 만들어 놓고 이 귀를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을 또는 각도를, 높낮이를 잡기 위한 수순이죠. 그러나 또 어떤 작품들은 아주 귀중한 포인트를 제일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구성 형태를 균형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 작품은 이 양귀가 이 전체적인 이 모형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바로 기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옥향로가 조금씩 조형미와 품격을 갖춘 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옥은 비록 아름다운 질을 가지고 있으나 돌들과 섞여 있어 양공에 갈고 닦음이 없으면 돌덩어리와 다를 바 없으며, 만약에 훌륭한 공인을 만나면 방대의 보배가 된다는 옛말처럼 옥공예품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세월인 것이다. 조각 작업이 끝나면 조각하면서 몸체에 생긴 흠을 숫돌로 계속 매끄럽게 갈아서 없애주어야 한다. 먼저 외형을 거친 숫돌로 갈아내고 입체감을 드러내야 할 미세한 호음 같은 곳에는 용도에 맞게 숫돌을 잘라서 표면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문지른다. 하나의 옥공예품이 세상에 선보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작업이 바로 광내기다. 옥공예품을 닦는다는 것은 은은하고 밝은 빛깔에 외피를 입히기 위해 이미 완성된 작품을 마금질하는 일이다. 손질을 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은은한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옥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사포질로 광내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옥향로는 빛을 밖으로 내뿜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흡수하는 반광의 단아한 멋을 드러낸다.
광내기까지 끝나면 옥향로는 이제 완성된 것이다. 원석을 갖다가 쪼개가면서 이렇게 조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결국은 기획부터 제작의 완성때까지 같기 때문에 이건 아주 치밀한 계획에서 있어야 하고, 또 그 어느 공예도 마찬가지지만 재질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거는 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준한 예로서 옥을 자른다든가 구멍을 송곳으로 뚫고 구멍을 넓히는 다든가 이럴 때 가나다란 철사줄이라든가 삼백끈 같은 데를 통해서 물과 단단한 흙에, 그러니까 돌에 가루를 갖다가 흘려가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렇게 갈라지게 하거나 그것으로 하여금 구멍을 넓히거나 하는 아주 예민한 그런 것이 이 옥공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옥을 이용한 공예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장신구이다. 조선시대에는 작은 옥주머니를 만들어 안에 향초를 넣을 수 있도록 한 옥향집이 부녀자들의 장식품으로 즐겨 폐용도 했다. 항상 우리 조상들의 곁을 지켜왔던 놀이개를 통해 옥공예의 또 다른 제작 기법을 지켜보기로 한다. 놀이개는 아주 작은 공예품이므로 절단할 때는 큰 내릴톱보다 섬세한 작은 내릴톱을 사용한다. 놀이개의 몸체 크기에 맞게 원석을 절단한 후 모형을 잡는 연마 과정을 거친다. 외형 잡기가 끝나면 놀이개에 새길 문양을 디자인해서 옥돌 위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다. 지금 제작하는 것은 봉황이 주된 문양인 봉황향집 놀이개다. 보유자 장주원은 자신이 제작하는 옥향집 놀이개에 주로 용과 봉황 문양을 사용한다. 놀이개는 몸체가 작아서 움직이기 쉬우므로 작업할 때 고정 틀에 단단히 끼워 넣는다. 놀이개에 향을 넣을 속 부분을 파내기 위해서 활비비에 작은 두께의 금강 관상형 공구를 연결하여 구멍을 낸다. 아주 미세한 부분을 오려내기 위해서는 1mm 정도의 강철로 된 작은 송곳을 활비비에 연결하여 구멍을 뚫는다. 옥공예에 쓰이는 뚫는 공구에는 앞으로 밀고 당기는 활비비 송곳 외에도 좀 더 큰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돌대 송곳이 있는데, 가로지른 쇠목을 기둥 중심으로 돌려 끈을 감은 후 상하로 움직여 송곳을 회전시켜 구멍을 뚫는다. 놀이개 위에 도안된 봉황 문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오려내야 하는데, 오려내야 할 곳마다 철사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30개에서 40개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구멍이 난 곳에 철사를 끼워서 옥놀이개를 고정 물림틀에 고정하고 수용성 연마제를 넣어가며 작은 내릴톱을 움직여 연마해 들어간다. 이렇게 문양이 투각되어지면 봉황 문양의 조각 작업에 들어간다. 물레틀의 회전축 끝에 작은 엽전형의 날을 연결하여 회전시키면서 봉황 문양의 머리, 몸통, 날개 부분을 세밀하고 입체감 있게 조각한다. 앞면이 조각되면 뒷면도 같은 방법으로 조각한다. 옥향집의 조각이 완성되면 광내기 작업에 들어간다.
광택제를 바른 쇠가죽을 가리틀의 회전축에 끼우고 놀이개의 표면을 광이 날 때까지 잘 문질러준다. 이때 사용되는 광택제는 산화크롬과 물을 섞어 만든 혼합액을 사용한다. 이 광을 낼 때 이 피사체는 박 또는 대나무 뿌리 또는 가죽 또는 실 또는 면류를 사용을 해서 광택을 내죠. 옛날에는 이 광을 내기가 참 힘이 드니까 뭐 이러한 공법이나 기법으로 광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그 세월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반광을 낸다든지 무광 처리를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고대 이러한 장신구류들이나 옥기류를 보면은 반광이나 그러는 무광 상태가 거의 주종을 이루죠. 광내기 작업까지 끝나면 비로소 한민족의 미의식과 정서가 담긴 봉황문양의 옥향집 놀이개가 완성된다. 한민족의 을과 같은 보석, 즉 옥이 지니고 있는 품격, 품성이 우리 한민족의 품성과 아주 대동소이하다. 배옥 같은 신살결, 옥새, 옥수락, 옥자, 옥서 등등 이 옥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한민족이 옥을 얼마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처럼 얻은 이 옥공예 문화를 착근을 시켜서 후세들한테 영원히 우리 한민족의 보석이고 한민족의 전통공예다 하는 것을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착근으로 인해서 먼 훗날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고향 목포에서 옥만 끌어안은 채 보낸 지난 세월. 이제 보유자 장주원의 작업장에는 그가 과거 그랬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옥과 씨름하고 있다. 경기대학교에서 옥공예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장석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00호인 옥장의 이수자이며 보유자 장주원의 아들이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옥공예의 특성상 작품을 대물림할 수 있는 제자들은 고맙고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장주원은 오랜 세월을 옥과 함께하면서 창작적이고 기교적인 옥공예 기법을 개발해 조형미 있는 작품을 완성했다. 백이민족의 기질을 말없이 전하듯 끈기와 온유함, 인내와 은은함을 조용히 바라고 있는 옥. 그 옥의 아름다움이 끊어졌던 옥공예의 맥을 다시 잇고자 하는 장인들에 의해 다시 우리 곁에서 되살아나고 있다.